원기 105년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를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발표는 죽음을 통한 선업,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현석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현석 위원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이시고 현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한의인문사회학으로 통칭할 수 있는 질병사 및 제도사, 한의사 교육, 이론의학이시고 국가적으로 지명된 한의사 국가시험 시험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독립보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허준 선생의 독립보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많은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강현석 위원님을 마지막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강현석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죽음을 통한 선업이라는 주제로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의 의미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한 선업이라는 것에서 제 발표를 오늘 크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원불교적인 관점에서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기 및 심폐우회술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심폐기능의 유지가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우리 전통시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큰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자연사, 즉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를 못하거나 또는 호흡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심장이 멎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나 스스로, 생명체 스스로, 사람 스스로 호흡을 하거나 심장을 유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 기계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의 죽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의학적 관점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활동을 고찰을 해본 결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상실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환자의 상태를 뇌사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소가 공급되어 있지 않던가 어떤 뇌질환에 의해서 또는 사고 등으로 대뇌, 중뇌, 연수 등 전체적인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는 상태인데요. 시간적으로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감과 호흡 또는 심장이 뛰는 그런 것들의 시간차가 생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사 상태는 특별한 조치를 많이 취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심정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등장을 하는 뇌사라는 개념 외에 식물인간, 특히나 이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뇌사와 뭐가 다른 거냐면 뇌 전체의 기능이 한꺼번에 망가져서 더 이상의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의 일부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깨어나서 생명활동을 다시 영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가는 과정이냐, 또는 아직 뇌 기능의 일부가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의 논의는 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뇌사 상태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사 개념은 20세기에 의학의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등장을 합니다. 1959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던 개념이고요. 이 이식 수술을 하다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사람의 몸에 이식해서 넣는 것들이 전통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자,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렇게 다양한 이식 수술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좀 더 본격화되기도 했고, 또 발상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기술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행위를 다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1968년 미국에서 의사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비가역적인 혼수라는 개념을 통해 이 뇌사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71년도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서요. 크게 네 가지와 위와 같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뇌사의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 이런 토론이 시작이 되었고요. 1999년에 국회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에 대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이식 수술 등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나 또는 자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 몸을 기증을 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뇌사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살아있는 분이 살아있는 단계 또는 생명을 마친 이후에 유가족들의 뜻에 의해서 시신을 기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목적,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들이 발전을 하고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부학 실습에 내 몸을 기증하겠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우리 원광대학교에서도 은혜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장기이식이라든가 또는 이 해부학 실습을 위한 시신기증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신을 우리가 어떻게 기증을 하고 어떻게 학업에 또는 연구에 활용을 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절차는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 사후에 먼저 서약을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생의세관이라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시신 연구를 하고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면서 또 화장장을 통해서 시신을 인도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사진은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제의 모습입니다. 매년 이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제를 원불교식의 제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 과정에 참석하는 이들은 학교 본부의 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의 관계자, 교수님들, 학생들이 전부 참여해서 함께 합동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교당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고요. 이 시신기증자 합동 추모제를 통해서 원광대학교에 시신을 기증을 해서 학생들, 의과대학에 통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몸을 헌사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원불교의 종립학교로서 원광대학교가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후에 또 다른 방법, 또는 사후가 되기 전에 여기서 뇌사후의 과정도 있고 또는 살아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을 죽어서 연구나 학업의 목적으로 기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 이식인데요. 이 장기 이식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다른 병이 든 분들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 없이 기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뇌사 상태에서 기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뇌사 이후에 완전히 자연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기증하는 방법, 또는 일부의 살아있는 분들 사이에서의 기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죽음에 대한 정의에서 내렸던 뇌사 상태, 즉 우리 인간의 뇌의 대부분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생명, 호흡과 심장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서 기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팔다리라든가 또는 안구 그리고 각종 장부들에까지 광범위한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기증이 되면은 이미 심장이 멎은 다음에 기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안구와 인체 조직 등만을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사와 뇌사를 구분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살아있는 분들께서 기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보통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신장이나 간장을 기증하는 것이죠. 이 조직 자체가 크고 또는 일부 분리가 되어도 본인의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자기의 신체 일부를 가족들에게, 보통 가족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체 내부에서 다른 분의 몸으로 옮겨갔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9년 이후에 뇌사와 관련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 이후에 장기 이식 등에 대해서 합법적인 길이 열리다 보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법률과 시행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또 개개인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과정을 개개인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시행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모든 절차를 총괄하도록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서 뇌사 장기 기증자 또는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적절한 과정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왜? 장기 기증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이익에 의해서 누군가가 중간에 거래를 하거나 또는 이윤을 제공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행위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금전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 추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통계를 발표했고요. 2019년도에 기증자가 2018년도 대비 28.1%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이 증가한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상태냐면 생존자들 간의 기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생존자들 간의 기증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데 자식들이 기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존자 간의 기증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 표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사후의 기증이라든가 또는 요 바로 위에 있는 뇌사 상태의 기증은 약간의 정체 내지는 살짝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사 이후의 장기 기증 절차도 적절한 절차를 밟게 되고요. 우리 원광대학교에서는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와 교육 목적의 시신기증 절차와 함께 장기기증 절차, 뇌사 후의 장기기증 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자 간 기증이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뭐 윤리 문제가 사실은 서양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지만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이야기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제 부모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효자들이 자기의 허벅지에서 살을 베어서 또는 피를 빼서 그 피나 허벅지 살을 돌아가시려고 하는 부모에게 복용하게 해서 병을 낫게 했다. 이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민간에서 떠도는 얘기 수준이 아니라 738년 중국 당나라에서 약재를 기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이 됐는데 그중에 본초습이라는 이 책에서 실제로 인육이 부모의 병을 고친다고 기재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 일대에서 부모가 병이 들면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내 살을 베어서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정말 큰 고민 끝에 살을 베어가지고 부모에게 복용을 시켰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효성이 부족했던 것인가? 나는 효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마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의료윤리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일 텐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의학서적 내에서 인육을 활용을 한다는 내용은 곧 삭제가 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 또는 자기 자식이 병이 들어서 큰 병이 나와서 내 몸의 일부를 기증을 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숭고한 뜻이 될 텐데요. 그와 아울러서 동시에 그분들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기증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기증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비난받거나 잘못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게 사실은 장기 기증이 말이 장기 기증이지 우리가 기계에서 부품 하나 떼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증자가 굉장히 큰 희생과 여러 시간의 수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회적인 위치에 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나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장기 기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고민은 뇌사자들의 장기 기증이 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생존자 간의 장기 기증은 지금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조여경 업보차별경 2장에 단명보, 일찍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살생을 한다. 특히 이 태장을 파괴하며 일곱째 있는 생명이 갈마 있는 태장을 파괴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임신 중단을 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단명보를 받아야 하는 죄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아홉째 천사를 세워놓고 중생을 살해한다. 이런 것들은 병원을 지어놓고 중생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보차별경 2장만을 놓고 보면 작년 저희가 같은 날 많이 논의했던 임신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죄업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는데요. 또 반면 이게 이렇게 윤리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또 뭐냐면 3장에 장명보의 선업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죽게 된 이들을 보고 방편으로서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방편으로서는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다른 사람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보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뤄내라고 하였고요. 5장을 보면은 무병보에 대한 선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좋은 약을 해시하며 또한 타인에게도 이 법을 권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현인의 병환 나신 것을 보고 지성으로 공양하도록 또 모든 병자에게 공양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중생들, 고통받는 가족들,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큰 틀에서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임신 중단 또는 이 뇌사 상태에서의 장기 기증과 같은 행위들이 크게 보면은 선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하게 보면은 죄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선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토론의 고민점들입니다. 조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상세히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뇌사 상태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고 법률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뇌사 상태의 죽음을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위, 시신기증이라든가 장기기증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작년에 논의했던 임신 중단의 행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죄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짧게 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선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대산종사 법문집에 나오는 수신강요 인과송에 대해 한 문장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니 주는 자가 곧 받는 자로다.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선업으로 인연을 맺으라고 하였는데요.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의업을 하는 학생들이 받는 큰 혜택 또는 그 장기를 기증받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받는 큰 혜택을 생각을 한다면 선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선업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의 토론을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